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아니, 기혼 여성이었죠. 지금은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세상에 사연 없는 이혼은 없다지만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면 아니 세상에 무슨 저런 일이 다 있지 하며 놀라실 거예요. 이제는 그때의 일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시간이 지나버린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하는 생각을 정말이지 매일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와 사이가 어떠신가요? 흔히들 자식에게 쓰는 말로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제게는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언니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누뚱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언니는 저보다 6살이 더 많고요. 제가 누뚱이로 태어났던 이유는 다름 아닌 저희 친할머니 때문이었는데요. 옛날 분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대를 이어야 하니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요. 저희 할머니도 전형적인 옛날 분이셨죠. 언니를 낳은 저희 부모님은 할머니의 장손 타령에 어쩔 수 없이 예정에 없던 가족 계획을 다시 세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낳은들 그게 아들이란 보장은 없잖아요. 네. 할머니에게는 실망스럽게도 그토록 원하던 손자 대신 또다시 딸인 제가 태어난 거죠. 실망한 할머니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친손녀인 저를 대놓고 구박하는 걸로 화풀이를 하시고는 했죠. 저게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기집애를 키워서 대체 어디다 쓴다니? 시집가면 그냥 남의 식구인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옆집 할망구는 떡두꺼비 같은 손자들 끼고 말년에 아주 그냥 웃음꽃이 폈던데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날일 때까지 이러고 있는지. 할머니, 선영이한테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저한테 하는 걸로도 모자라세요? 지금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만한 얘기지만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런 소리를 듣는 날이면 밥도 안 넘어갈 정도로 눈물을 뚝뚝 흘리고는 했습니다. 그런 저를 매번 달래줬던 건 바로 저희 언니였어요. 언니가 저 모양이니 동생도 보고 배운 게 없다며 혼날 때에도 늘 저를 등 뒤에 숨겨줬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싸울 때도 제가 실수로 사고를 쳤을 때도 학교에서 부모님 상담을 불렀을 때에도 엄마 대신 든든하게 나타났던 건 언제나 저희 언니였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낳고 나서는 계속 건강이 안 좋으셨거든요. 아빠는 새벽같이 나가 저녁까지 장사를 하시느라 매일이 바빴습니다. 저희 자매가 얼굴 보기도 힘든 분이셨죠. 자연히 저를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돌보는 그런 일련의 모든 일들은 모두 언니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를 구박하기만 바빴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도 그때는 어린 나이였는데 구박하는 할머니의 어린 저까지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언니, 나중에 커서 내가 평생 언니 행복하게 해줄게. 진짜? 우리 선영이 말만 들어도 언니는 벌써 행복해지네? 빈말 아니야. 내가 성공해서 언니 좋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할 거야. 아이고,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한 100살이면 되려나? 나 운동 많이 해서 꼭 건강해야겠다. 어릴 적 제 꿈은 언니를 호강시켜줄 성공한 동생이 되는 것이었죠. 물론 아직까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집에서 평생을 같이 살자던 동생은 언니보다도 먼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약속은 까맣게 잊었죠. 그저 간간히 언니에게 맛있는 디저트 가게에서 픽업한 간식을 배달하는 정도로 만족하면서요. 웃기게도 오히려 성공을 하게 된 건 저희 언니였어요. 언니가 몇 년 전 차린 개인 카페가 대박이 났거든요. 물론 성공의 기준이 엄청난 매출이라면
거기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겠지만요. 카페는 나름대로 언니가 세운 기준을 넘어서는 매출을 달성하고 인건비와 임대료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제하고도 상당한 순수익을 내고 있었죠. 거기다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가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작게라도 매달 수익이 늘어나고 있었고요. 사실 저한테는 언니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것보다는 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더 기뻤습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병원비며 제 대학 학비까지 언니가 대느라 그동안 고생만 했거든요. 정작 언니는 전액 장학금 받으며 대학을 다닐 정도로 똑똑했는데 말이에요. 똑똑한 데다 손재주도 있고 야무지기까지 했던 언니는 졸업 후 창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 몇 년씩이나 투자까지 뛰면서 카페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그 흔한 유행템 한 번 가진 적 없이 입을 것 먹을 것 아껴가면서 돈을 모았죠. 그리고 4년 전에 마침내 카페를 열 수 있게 됐어요. 카페 창업은 정말 운도 따라줘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다 언니의 꼼꼼함과 성실함이 빛을 발한 거라고 생각해요. 언니는 대학 시절부터 내내 유명한 카페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을 쌓고 전국 카페를 돌면서 컨셉과 시그니처 메뉴를 분석했거든요. 주말이면 저를 태우고 매장 브랜딩을 어떻게 할지, 입지 설정은 어디에 할지 연구하느라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바빴고요. 인테리어도 하나하나 직접 손보면서 구점이어 동선에 바닥재까지 어느 것 하나 언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그 모든 지난 날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묵묵히 뒤에서 응원을 보냈던 저로서는 카페가 점차 성장해 나가는 모습에 행복해하는 언니를 보는 게 저의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영원할 줄만 알았어요. 언니의 폰으로 걸려온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요. 여보세요? 언니? 네, 여기 안양 동산경찰서인데요. 조아영 씨 동생분 맞으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조아영 씨 동생인데요. 조아영 씨가 교통사고가 나셔서요. 지금 119 구급대가 조아영 씨를 싣고 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어서 보호자분께 연락드리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그 전화를 받고 저는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전화기에서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숨이 막히는 느낌에 가슴을 치다 겨우 정신을 차려 거기가 어디냐고 물을 수 있었죠. 그 길로 택시를 잡아 타고 경찰이 알려주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내미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고 수술실 밖에서 한참을 응급 대수술에 들어간 언니를 기다렸어요. 카페 근처 교차로에서 출근을 하던 언니를 친 것은 20대 운전자가 모는 음주운전 차량이었습니다. 보행로 난간을 뚫고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저희 언니를 덮쳤다고 합니다. 언니 말고도 곁에 있던 학생 한 명도 함께 사고가 났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죄 없는 두 사람을 하루아침에 병원 신세로 만든 그 음주운전 가해자는 오히려 약간의 타박상 말고는 다신 곳 없이 멀쩡하다더라고요. 세상은 절대 저희의 기대만큼 공평하지가 않더라고요. 장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끝난 후 의사가 전해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사고 당시 강한 외부 압력에 의한 다발성 골절 및 간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였고 깨어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소식이었어요. 언니, 제발 일어나. 집에 가야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수술실에서 나와 중환자실로 옮겨진 언니의 몸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만신창이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시체처럼 누워있는 언니의 손을 잡고 있는데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하루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나마도 오래 지켜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언니는 다행히 자발호흡이 가능해져 인공호흡기를 제거했고 일반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간병인과 밤낮으로 교대하며 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의식이 없더라도 환자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여 옆에서 내내 이야기를 건넸고요. 다행히 일단 고비를 넘기자 빠르게 상태는 안정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언니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우선 계속 지켜보자는 말로 저를 다독였지만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쉽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대로 언니가 깨어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저는 너무 초조해서 밥도 넘어가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지옥 같았죠.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한 지도 일주일이 지날 무렵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가, 너 지금 어디니? 어머님, 저 언니 병원 가는 중인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좀 만나야겠구나. 병원에 가는 길이라니 내가 그리로 가마? 모처럼 집에 들러 제 옷가지를 좀 챙겨서 언니가 있는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평소에 연락도 잘 없으시던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남편을 통해 저희 언니가 사고 난 소식을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조금 갑작스럽기는 했지만요.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도착 소식에 1층 로비에 있는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언니, 이쪽이에요? 어머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아가씨도 오시고. 시어머니 옆에는 명절이나 겨우 얼굴을 볼까 말까한 시누이도 함께였습니다. 그래, 현우한테 소식 들었다. 사돈 처녀는 좀 어떠니? 그러셨구나. 언니는 수술은 잘 끝났고 일반실에서 회복 중이에요. 그런데 아직 의식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아이고, 아직 나이도 젊은데 앞길이 창창인데 어떡하니 정말. 새언니, 많이 힘들죠? 너무 걱정 말아요. 수술은 잘 됐다니 곧 깨어나시겠죠? 솔직히 좀 뜻밖이었습니다. 그간 시댁 식구들과는 적당히 가깝고도 먼 사이로 지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시아버지 간병을 제가 도맡아 할 때까지만 해도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정말 좋았어요. 그걸 왜 제가 했냐고요? 그댁 아드님은 회사 다니느라 바쁘다시고 이댁 따님은 금이야 오기야 키운 데다 철까지 없어서 병수발처럼 힘든 일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거든요. 본인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당신도 기운도 없고 혈압이 높아서 노친네 간병하다가는 같이 쓰러질 것 같다고 호소했고요. 그럼 간병인을 쓰자는 제 말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가족이 봐주는 게 제일 좋지 않냐며 제 등을 떠밀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재택근무로 일하는 프리랜서였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식구들과 교류도 잦았고 사이도 좋았던 편이라 제가 떠맡아야 하는데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아플 때 서로 돕는 게 맞다고도 생각했고요. 문제는 그 뒤에 제가 아기를 낳고 면역력 저하로 대상포진에 심하게 왔을 때였어요. 남편이 해외 장기 출장 중이라 출산 중에도 제 옆을 지키지를 못했거든요. 몸도 몸이지만 혼자 있는데 대상포진까지 오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서 멘탈이 다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는 시댁 식구들이 제 간병은 못하더라도 아기는 봐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시어머니고 시누이고 얼굴 한번 비추지를 않더라고요. 아기는 결국 저희 언니가 와서 제가 회복할 때까지 봐줬고요. 물론 제가 아기를 낳을 때 낳고 나서 그 모든 순간 내내 옆에 있었던 것도 언니였죠. 전 그때 깨달았어요. 아, 시댁 식구는 그냥 남이구나. 사람 마음이란 게 꼭 가는 만큼 오는 것도 아니구나. 난 그저
자기들 필요할 때만 부려먹는 종이구나. 그래도 시아버지 간병했던 건 후회되지는 않아요. 그나마 살아생전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셔서 마지막 효도를 했다고 생각했죠.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찾아와 잘해준다는 게 이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신우이에게 손짓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온 보따리들을 풀었어요. 내가 집에서 반찬 좀 해왔다. 원래 누워있는 사람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다더라. 너도 잘 챙겨 먹어야 해?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이걸 어머님이 다 하셨어요? 이게 뭐 별일이라고. 그리고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현지 얘도 옆에서 같이 거들었어. 고마워요, 아가씨. 어머님도 음식하느라 고생하셨겠네요. 고생은 무슨. 오히려 현지가 먼저 너 챙겨야 한다고 나한테 왔지 뭐니. 가족끼리 당하는 소리 해서 뭐해요? 나중에 또 해올 테니까 이거 먹고 기운내 언니? 이쯤 되자 그동안 내 오해가 너무 깊었나? 그래도 힘든 일을 겪을 때는 역시 가족밖에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친정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 큰일을 기댈 곳도 없이 저 혼자 겪고 있는 게 마음이 힘들긴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싸오신 반찬들을 보니 언니가 챙겨주던 게 생각나 울컥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여러모로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간신히 참고 있던 그때였어요. 제가 그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들은 순간이 말입니다. 그나저나 네 언니 가게는 그럼 어쩌고 있니? 네? 언니가 저러고 있으니 카페는 문을 닫았냐는 말이야. 아, 언니 카페는 일단 알바들이 연장 근무하고 야간에는 문을 닫고 있어요. 우선 사람을 더 뽑을까 싶은데 아직 정신이 없어서 거기까지 못했고요. 그러니? 네, 언니가 깨어나면 상의하려고 했는데 일단 급한 대로 제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마당에 갑자기 언니 가게 사정을 물어보시는 게 좀 뜬금없었지만 뭐 나올 수도 있는 얘기라 생각해서 일단의 계획을 말씀드렸죠. 하긴 월세도 그렇고 인건비도 나갈 텐데 아깝게 가게를 놀리고 있을 순 없잖니. 네, 그리고 당장 문 닫는 것도 길게 보면 매출에 타격이라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서 말인데 그 카페 우리 현지가 맡아서 하면 어떻겠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지가 마침 그 뭐냐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얘가 카페 차리려고 준비하고 있던 거 너도 알잖니? 신우이가 카페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건 전혀 금시초문이었어요. 궁금하지도 않았고 알아도 달라질 건 없었겠지만요. 어이가 없어서 잠자코 듣고만 있었더니 시어머니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어요. 네 언니가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솔직히 깨어난다고 해도 회복해서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거동하려면 시일이 걸릴 텐데 그게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거잖니? 아주 그냥 저주를 퍼부으라 싶더라고요. 이 꼭두 새벽부터 병원까지 와서 한다는 소리가 결국은 언니의 카페를 내놓으라는 소리였어요. 그것도 언니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순간에요. 전 흐르는 피가 식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사라는 게 알바생이 있어도 사장이 지키고 있는 거랑은 딴판으로 달라. 너희 시 외삼촌도 브런치 카페인지 뭔자다가 말아먹은 거 너도 알지? 그게 다 자기가 가게 지킬 생각은 안 하고 밖으로 나돌면서 남한테 맡겨서 그래. 알바가 아무리 잘 봐준다고 해도 결국은 생판 남이잖니. 맞아요. 원래 사장이 감시하고 있어야 일하는 사람들도 딴 생각을 안 하는 거라고요. 아무래도 카페는 오래 비워야 할 것 같은데 거기가 장사도 잘 된다며? 남한테 넘겨주느니 우리가 계속 맡아서 하면 좋지 않겠니? 돈 주고 사려는 거지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니까 너도 오해는 하지 말고. 그나저나 거기 근처 시세가 얼마쯤 하더라?
그러면서 카페 양도 권리금이라고 제시한 가격은 정말 기도 안 차는 금액이었습니다. 카페를 팔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내놓으라고 올 거면 적어도 납득이 가는 금액을 불러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물론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언니가 저 카페를 팔 이유가 없었지만요. 저 카페는 언니의 꿈이자 인생인데 그 분신 같은 곳을 그것도 당사자도 아닌 동생인 제가 마음대로 넘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카페를 넘길 생각이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 아들인 제 남편이었어요. 언니가 사고가 일어나기 3주 전 저는 친한 친구에게서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야, 너 혹시 지금 제주도에 있어? 내가 제주도겠냐고. 집에 틀어박혀서 종일 작업하고 틈나면 집안일에 육아하느라 집 앞도 못 나가본 지가 한참이다. 갑자기 제주도는 왜? 아니, 나 여기 휴가 왔는데 지금 너 닮은 사람을 본 것 같아서. 근데 현우 씨랑은 별일 없는 거지? 우리 남편? 뭐 회사 일로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 평일에도 야근하고 요즘 주말에도 출근하신다? 에이, 출장은 또 얼마나 많은지. 너희 신랑은 많이 안 바빠? 친구 신랑은 저희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와 친구가 워낙 어릴 때부터 친했던 사이라 자연스럽게 남편들끼리도 식사 자리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죠. 제주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집 앞 산책로라도 좀 나가보고 싶다며 웃었는데 친구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죠.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싶어 재촉했더니 돌아가서 얘기하자고 하고는 황급히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뒤 만난 친구가 믿기지도 않는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사실은 제주도에서 우연히 저희 남편을 봤었는데 어떤 여자와 같이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뒷모습만 스치듯 본 터라 긴가민가 했다고요. 친구가 본인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굳은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얘기하더랍니다. 사실 제 남편에게 사내에 친한 여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과 만나고 있다고요. 다들 쉬쉬하고는 있지만 타 부서들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로 회사에서는 이미 유명한 이야기랍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정했죠. 바보 같은 얘기지만 전 남편을 철석같이 믿어왔기 때문이었어요. 당연히 TV에 나오는 불륜 이야기는 다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이에 그 어떤 문제도 없었고요. 비록 회사 일로 바빠서 필요할 때 제 옆에 없는 시간이 잦았지만 가장이니까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는 모른 채로 말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제가 시댁 식구들을 돌보고 혼자 아기를 낳고 또 그 아기를 키우고 걔가 커서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금까지 늘 바쁘다고만 했던 남편이 사실은 상간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오피스 와이프로 시작해 오랜 시간 불륜까지 이어진 여자가요. 그 소식에 눈이 뒤집힌 저는 그날부터 온 집을 뒤집어가면서 불륜의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볼 생각을 안 했던 남편 카드 거래 내역이며 출장 가방에서 나온 영수증, 컴퓨터까지 먼지 한 톨 남김없이 모두 뒤진 끝에 친구의 그 말이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간 연수며 출장이라는 핑계로 국내외를 나돌더니 실은 그때마다 수없이 많은 밤들을 상간녀와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잡아다 족쳐도 시원찮을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추스르지도 못한 사이 시간은 흐르고 매일같이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죠. 밤이 되면 저는 침대 위에 등을 돌리고 누운 남편의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낮이면 아빠를 찾으며 방긋방긋 웃고 있는 딸내미를 보면서 갈팡질팡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하필 지방 출장이 잡혔다고 태어난 낯으로 제게 말하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혼을 해야겠구나. 딸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살 수는 없겠구나 라고요. 그 생각이 들자 저는 곧장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조언을 받아 우선 이혼을 위한 외도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일단 작정하고 털기 시작하니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안일했던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아마 처음에는 철두철미하게 불륜의 증거를 숨겼을 남편놈도 몇 년이나 제가 눈치를 채지 못하자 부주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죠. 그렇게 차곡차곡 증거를 수집하고 있을 때 언니의 사고가 발생해 모든 것이 멈추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왔다 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손을 더럽히지 않고 이 모든 거지 같은 상황을 정리할 방법이 생각났거든요. 딱 사흘 뒤 카페 양도에 관해 의논하자며 두 사람을 언니의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했는지 카페에 저보다도 먼저 도착해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제가 도착한 줄도 모르고 카페 탐색에 심취해 있었어요. 저희 언니가 몇 달을 고심해서 직접 고른 의자며 집게들을 하나하나 만져가며 뜯어보더라고요. 누가 보면 벌써 자기들 가게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카페 통창으로 그 꼴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일부러 인기척을 내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양 시치미를 떼고 자리에 점잖게 앉은 두 사람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래, 생각은 좀 해봤니? 네. 집에 가서 이리저리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언니가 언제 깨어난다는 기약도 없고 전 언니 옆에 붙어 있어야 하니 제가 카페를 맡을 수도 없고요. 알바생 늘려서 운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 사장이 자리 비어서 망한 가게가 한둘이 아니야. 지금은 지나가는 것 같아도 당장 1, 2주만 더 지나도 매출이 뚝뚝 떨어진 게 눈에 보일 게다. 제가 운을 떼자 시어머니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어요. 제 말에 박수까지 치면서 격한 긍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천연덕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러니까요. 그럼 양도밖에 답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넘길 바에는 차라리 아가씨가 맡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언니도 아마 제 생각에 찬성할 거예요. 그래, 생각 잘했다, 아가. 사돈처녀도 깨어나고 나서 카페 일까지 같이 하려면 어디 요양이 제대로 되겠니? 아예 없다 생각해 회복도 빠르지. 교통사고 후유증 그거 무시 못한다. 사람 건강이 우선이지 돈이 뭐가 중요하니? 안 그래? 그리고 양도금 말인데요, 어머니.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시선이 제게 집중되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저 모녀에게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테니까요. 가족끼리 돈거래하는 것도 너무 삭막하잖아요. 아가씨가 넘겨받아서 지금처럼 잘 관리해 주신다는 전제하에 카페는 그냥 공짜로 양도해 드릴게요. 그게 정말이니? 여기를 그냥 넘겨주겠다고? 새언니, 지금 한 말 진심이에요? 언강생심. 저 두 사람에게 이런 자리에 이런 유명한 카페를 양도받을 만한 돈이 있을 리가 없었죠. 저희 언니의 카페는 처음부터 시작해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몇 년을 열심히 키워낸 곳이에요. 지금은 SNS에서 핫플레이스로 인기를 끌게 된 카페고요. 거기다 겨울철 비수기에도 충성도 높은 단골층까지 단단히 확보한 카페가 넝쿨째. 그것도 공짜로 굴러들어오게 생겼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전 이쯤에서 오늘의 대화의 제일 중요한 얘기를 꺼냈죠. 단,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니. 무슨 조건? 사실은요, 소라 아빠가요. 제가 조건이라는 단어를 꺼내자 시어머니의 동공이 눈에 띄게 흔들리더라고요.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몰라도 되는 부분은 생략하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네가 뭔가 오해한 거 아니니? 그냥 회사 동료 아니야? 어머님, 제가 증거도 없이 이런 말씀을 드렸겠어요?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확실해요. 제가 모았던 증거 사진 몇 장을 보여주자 결국 두 사람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걔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라니? 집에 있는 와이프 생각도 안 하고 바람을 피워? 그것도 집에 딸 자식까지 있는 놈이. 오빠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소라랑 새언니를 두고. 아가, 아마 현우도 잠깐 정신이 나가서 그랬을 게다. 남자들 살다 보면 한 번씩 한눈 파는 거 생각보다 흔한 일이라더라. 네가 딱 이번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주면. 아니야 어머니? 저 그냥 넘어갈 생각 없어요. 이렇게 넘어가면 저 사람 정신 못 차려요. 그렇다고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 여자랑 헤어질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슬픈 얼굴로 말을 이었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소라 아빠 좀 만나셔서 따끔하게 야단 좀 쳐주세요. 현우 씨가 워낙 효자니까 어머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알아듣지 않겠어요? 예, 걱정 마라. 유부남 꼬셔낸 그 정신 나간 여자애도 내가 싹 정리해 줄 테니까. 또 이런 눈치는 빠른 시어머니가 단번에 제 말뜻을 알아차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금세라도 그 인간들을 잡으러 뛰쳐나가기라도 할 듯 제 어깨를 두드리며 호언장담했습니다. 이런 일로 현우 씨랑 이혼할 생각 없어요. 그냥 그 여자랑만 다시는 안 만나게 해주시면 돼요. 저 어머님이랑 아가씨만 믿고 있을게요. 정리되는 동안 저는 카페 양도 관련해서 서류 준비해둘게요.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일은 없었죠. 미끼를 던졌으니 그저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하면 됐어요. 그리고 이어진 복수는 제 예상보다도 더 끝내줬습니다. 그래도 당신 자식이니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걱정도 했었거든요. 다행히 자식보다는 돈이 먼저더라고요. 친구 남편을 통해서 생중계보다 더 생생하게 그 인간들의 말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막 출근하고 있던 상간녀를 찾아가 곧장 머리채를 잡았다고 하네요. 그것도 하필 사람들이 죄다 몰리는 출근 시간. 회사 로비에서요. 사무실에 먼저 출근해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놀라 뛰어내려온 남편놈이 필사적으로 두 사람을 말렸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상간녀를 감싸고 도는 걸 목격한 시어머니가 남편놈의 머리까지 뜯었거든요. 아수라장도 그런 아수라장이 없었다네요. 주위 직원들의 회사 경비들까지 달려와 사태는 겨우 진정되었지만 이제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은 회사 내에 아무도 없었죠. 인근 회사 직원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퍼졌다는데 회사 윗선에 보고가 올라간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죠. 곧장 회사 징계위가 소집되어서 두 인간들 모두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제가 가서 난리를 쳤다면 오히려 역고소 같은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본인 가족이 그 난리를 친 거니 어디 가서 고소도 못할 테고 지금 좀 아주 열받아서 죽을 맛이겠죠. 나중에 그 인간은 상간녀와 정리하겠다고 어머니께 싹싹 빌었다고 하네요. 별로 믿기지는 않는 얘기지만요. 저는 다 정리됐다며 연락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카페로 불러냈어요. 두 사람은 곧 이 카페가 굴러들어온다는 사실 때문인지 잔뜩 상기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단단히 타일렀으니 현우도 이젠 정신 차렸을 게다. 그 여자도 낯짝 있으면 다시는 들러붙을 생각 못할 거고. 맞아요. 우리가 아주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게 뒤집어놨거든요. 새언니도 직접 봤으면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두 분 다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제가 그 장면을 못 본 게 한이네요. 그래도 덕분에 어제는 모처럼 두 발 뻗고 잤지 뭐예요. 참, 그리고 어제 저희 언니가 깨어났거든요. 이게 다 두 분이 걱정 많이 해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죠. 그 말을 들은 두 사람의 얼굴이 정말 볼만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상을 벗어나지를 않는지 기뻐하는 기색은 하나도 없고 혹시라도 제가 카페 양도를 번복하기로다 할까봐 안절부절하더라고요. 제 앞엔 노인 계약서만 목을 빼고 쳐다보면서요. 그래. 다행이구나. 잘 됐어. 그런데 그래도 카페는 제가 언니한테 그간의 사정을 얘기했더니 언니도 찬성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회복하면서 카페까지 관리하는 건 욕심인 것 같다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말을 듣고서야 안심한 듯 다시 표정이 밝아졌어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하는 법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언니가 아무리 한 식구라도 공짜는 좀 그렇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니가 깨어났는데 제가 마음대로 넘겨주니만이 가격을 책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럼 얼마 정도를? 저희가 주변 시세랑 비교도 하고 이래저래 따져서 최소한으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다 포함해서 한 20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20억이라고? 너 제정신이니? 언니, 미쳤어요?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를 못하더라고요. 기껏해야 성의 표시로 푼돈 좀 던져주고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제 입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이 나왔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손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제게 삿대질을 했어요. 네가 분명히 그 여자 정리시키면 이 카페 공짜로 주겠다고 했잖아. 어머, 얘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것 좀 봐.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현지 너도 들었잖아. 저는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렇다고 저희가 법적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뭘 했어요? 얘, 왜 이렇게 경우가 없니? 우리한테 이러고도 괜찮을 것 같아? 네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 안 있을 거다. 너 이러고도 우리 현우 얼굴 볼 생각이야? 돈에 눈이 멀어서 회사까지 찾아가 자기 아들 개망신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들 앞세워 저를 협박하는 게 웃기지도 않았어요. 자기 아들 자기 한탄에 귀하지 처자식 놔두고 바람 피운 놈을 제가 눈치까지 보며 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쥐까짓 게 가만 안 있으면 어쩌게요? 뭐라고? 그리고 제가 이혼까지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비위가 약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 여자 말고도 누구랑 놀아놨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한 집에 살아요. 그냥 어머님이 데리고 사세요. 그 길로 카페를 나오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한동안 길 모퉁이에 서서 미친 사람처럼 얼마나 웃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전 바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민사소송으로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남편 놈이 이혼만은 죽어도 안 된다고 매달리기에 결국 소송으로 가야 했거든요. 이혼할 배짱도 생각도 없으면서 대체 바람은 왜 피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긴 어디서 본 글이긴 한데 남자는 바람 피울 때 90%가 현 가정을 깨려는 생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 가정에도 불만이 없고 처자식과 헤어질 생각도 없지만 다른 여자와의 쾌락도 포기할 생각이 없어서 불륜을 저지르는 거라고요. 너무 뻔뻔하고 이기적인 게 아닌가 싶었지만 곧 이야기를 포기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일말의 양심을 기대했다면 애초에 이런 일도 없었겠지 싶어서요. 소송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부부 생활 내내 장기간 배우자의 외도가 명백했고 수집한 증거가 대부분 인정되어서 재판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제가 승소했어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에 상간녀에게 청구한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기도 제가 키우기로 했고요. 좋은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간 의식 없이 누워만 있던 저희 언니가 정말로 기적처럼 눈을 뜨게 되었거든요. 처음으로 신이 있다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닌가 싶던 순간이었어요. 저는 언니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신이 주신 이 두 번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얼굴이 안 좋은 걸 본 언니가 혹시 자기가 누워 있었던 사이에 다른 일이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이 와중에도 언니는 제 걱정뿐이었어요. 저는 아직 몸이 회복되지도 않은 언니가 받을 충격이 걱정돼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눈치 빠른 언니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건 시간 문제였죠. 전 그간의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오랜 외도부터 시작해서 사고 이후 시댁과 카페와 관련된 그 모든 일들을요.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아니야 언니. 난 언니만 있으면 돼. 영영 안 일어날까 봐 얼마나 무서웠는데. 언니가 깨어나서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저는 언니를 안심시키면서 함께 약속을 했어요. 언니의 건강도 포함해서 꼭 예전의 행복을 되찾기로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마지막까지도 반성은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너 정말 독하다며 애를 아빠 없이 키울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양심도 없는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아빠에게서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오히려 애를 위해서라도 헤어지길 잘했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소송과 서류 정리가 다 마무리된 지도 벌써 1년이 흘렀네요. 전 제 딸과 함께 원래 살던 동네를 떠나 언니 집 옆에 아파트를 얻었어요. 조금 작긴 해도 딸과 둘이서 살기에는 충분한 집이었죠. 다른 것보다도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가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어요. 그런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아이는 아빠를 조금 찾는가 싶더니 이내 새로운 학교에서 새 친구도 사귀고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을 되찾더라고요. 아빠와 함께 살자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이가 납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천천히 설명해 줄 생각입니다. 그동안 저는 재택 업무로 하던 일은 잠시 그만두고 언니를 도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만큼 언니 혼자 도맡아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있는 시간 동안에는 언니가 마음 놓고 병원을 다니며 재활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 편이 훨씬 마음이 놓였고요. 다행히 파열이 심했던 언니의 간 기능은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부러졌던 뼈들도 잘 붙으면서 회복되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조금 낡아서 바꾸고 싶었던 카페 인테리어를 변경하기로 했어요. 언니를 도와서 소중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움도 쏠쏠했습니다. 카페를 찾아주시는 주 고객층이 좋아할 만한 새 디저트 메뉴를 개발하기도 했어요. 다행히도 메뉴 추가가 성공적이었어서 SNS에서 동네 디저트 맛집으로 인기를 탈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언니가 없는 동안 카페를 잘 지켜주었던 오랜 카페 직원들에게도 보너스를 줬고요. 요즘에는 단골 손님에다 새로운 손님들도 부쩍 늘어났어요. 카페도 저희 자매의 일상도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참! 전 남편과 상간녀, 그 인간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소송과는 별개로 전 남편과 상간녀는 회사에서 징계가 떨어졌어요. 소문이라는 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의 눈총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상간녀는 퇴사를 하게 됐어요. 전 남편 놈은 징계성 보직 발령으로 어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친구 남편 말이 아마 본사로는 한참 동안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돌아오게 되더라도 앞으로 승진은 물 건너간 거나 다름없다고요. 지인을 통해서 시댁 식구들의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든 카페를 하겠다고 설쳐서 먼 친척이 한다는 카페를 양도받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본전을 뽑을 수 있을 거라던 친척의 말이랑은 달랐던 거죠. 그 친척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간 높은 권리금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던 애물단지를 처리해 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프랜차이즈 카페며 개인 카페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망하는 카페도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 나이 먹도록 일은커녕 변변찮은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적 없이 놀기만 하던 신우이라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도 당연했어요. 카페가 있다는 장소도 들었는데 언니 말로는 제로섬 게임이나 마찬가지인 상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철저하고 지독하게 준비해도 결국 운이 따르지 않아서 망하게 되는 게 자영업이라는데 아무런 준비도 생각도 없이 카페를 하겠다고 뛰어들었으니 이상한 일도 아니었죠.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다만 친척한테도 사기를 당했다는 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과욕이 불러온 결과겠죠? 부부는 무촌이라잖아요. 누구보다 가깝게 지내서 영촌이지만 헤어지게 되면 바로 남이 되기 때문에 무촌이기도 하고요. 그 부부 사이의 신뢰는 거울과 같아서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시 붙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 서로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적어도 친의를 지키며 살겠다고 맹세한 결혼식 날의 그 약속을 죽을 때까지 지키면서 사는 부부는 얼마나 될까요? 평생을 살면서 둘이서 별의별 일도 다 겪게 될 테고요. 꼭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도 그것 때문에 생긴 갈등으로 멀어지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오늘 낮에 참석한 친지의 결혼식에서 저는 문득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서로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부부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비록 제 잘못이 아닌 이유로 그 결혼에 실패하게 되었지만요. 하지만 한 점의 후회도 없습니다. 외도인 줄 몰랐던 그 시절에도 늘 집을 비우던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기다리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역시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한결같이 제 편이 되어주는 건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굴곡 없이 평안한 가정 속에서 행복하시기만을 바랄게요. 감사합니다.